쿠팡이 약 배송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존은 이미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아마존 파머시가 본격 가동된 후 미국 중소약국 폐업률이 15% 치솟았다는 보고가 있어요. 한국이라고 다를까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은 왜 치킨은 배달되는데 약은 안 되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7년을 공부하고 수억 원을 투자해서 얻은 그 면허증 10년 뒤에도 밥벌이가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약사라는 직업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얼마나 짙은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CVS, 월그린 같은 대형 체인이 전체 약국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개인 약국은 설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아마존까지 뛰어들면서 온라인 약 배송이 일상이 됐죠. 처방전을 앱으로 보내면 다음날 집 앞에 약이 도착하는 시스템이에요. 가격도 기존 약국보다 20%에서 30% 저렴합니다. 대형 플랫폼의 규모의 경제 앞에서 개인 약국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의약 분업 이후 약국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지금은 과잉 공급으로 수익성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도쿄 시내 약국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대라는 조사도 있어요. 연매출 1억엔을 올려도 순이익이 300만 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거기다 일본은 이미 약 배송이 부분적으로 허용돼 있어서 오프라인 약국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보고 싶다면 일본을 보면 됩니다. 한국 상황으로 돌아와 볼게요. 약사 커뮤니티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개업하지 마라입니다. 과거에는 약대 졸업하면 당연히 개업하는 게 성공 공식이었어요. 부모님 세대 약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서 건물주가 됐죠.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개업한 약사들 중에는 순수익으로 월 2천만 원 이상 벌면서 강남에 빌딩 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지금 30대 약사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차라리 대형 병원 약사로 들어가거나 제약회사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왜 이런 인식 변화가 생겼을까요?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앞 약국. 권리금만 8억 원입니다. 여기에 보증금 1억 원, 인테리어 5천만 원, 초기 약품 재고 5천만 원까지 하면 최소 10억 원이 들어가요. 대부분 대출로 충당하니까 매달 이자만 수백만 원씩 나갑니다. 월 매출이 1억 원이라고 쳐도 약품 원가가 70%니까 3천만 원 남죠. 여기서 임대료 500만 원, 인건비 800만 원, 대출이자 400만 원, 각종 공과금과 세금 빼면 순이익은 고작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입니다. 10억 원을 투자해서 연봉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버는 구조예요. 같은 돈을 예금에 넣어도 연 4%면 4천만 원인데 리스크 대비 수익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수익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8억 원 주고 들어온 자리, 옆 건물에 새 병원이 들어오거나 기존 병원이 이전하면 그날로 끝이에요. 실제로 2023년에 분당의 한 약국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약국이 버티니까 그 자리에 있던 정형외과가 다른 건물로 이전해버린 거예요. 권리금 6억 원짜리 약국이 1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부동산은 최소한 땅이라도 남지만 약국 권리금은 상권이 죽으면 그냥 증발해버리거든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반면 근무약사는 어떨까요? 대형 병원 약사 초봉이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이고 경력 10년 차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제약회사 영업이나 마케팅으로 가면 성과급 포함 1억 원 넘게 버는 사람도 있어요. 빚 한 푼 없이 주말 쉬면서 건강보험에 퇴직금까지 챙기면서 안정적으로 버는 거죠. 개업 약사는 새벽까지 일하고 일요일도 반납하면서 월 500만 원 버는데 근무 약사는 칼퇴하고 주 5일 근무하면서 비슷하게 버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약사들 사이에서는 개업은 미친 짓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닙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인식 변화예요. 약국 개업이 어려워진 구조적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한국 약국의 가장 큰 특징은 병원 종속성입니다. 처방전은 병원에서 나오니까 약국은 필연적으로 병원 근처에 붙어야 해요. 편의점은 주거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약국은 처방전이 나오는 의료시설 주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대한민국 약국들은 메디컬 상권이라 불리는 특정 건물 1층에 벌떼처럼 몰립니다. 한 건물에 약국 4-5개가 나란히 붙어서 서로 처방전을 뺏어오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입니다. 전체 파이는 그대로인데 나눠먹는 입이 늘어나니까 1인당 몫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이 구조에서 권력은 누가 쥐고 있을까요? 당연히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원입니다. 약사는 을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어요.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신규 입점 약국이 병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한다거나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한다거나 하는 관행들이죠.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병원장이 직접 약국 자리를 지정해주고 그 대가를 요구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불법의 경계에 있는 이런 관행들이 여전히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약사 면허가 있으면 당당하게 일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자본과 권력 앞에 고개 숙이는 위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의 발전이에요. 약사의 핵심 업무인 조제, 이게 점점 기계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는 이미 조제 로봇이 돌아가고 있어요. 처방전이 들어오면 로봇이 알아서 약을 집어서 포장까지 해줍니다.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죠. 실수로 잘못된 약을 넣는 일도 없고요. 물론 최종 검수는 약사가 하지만 조제라는 행위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약국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고연봉 약사 3명 쓰는 대신 조제 자동화 시스템 도입하고 조제 보조 인력 쓰면서 책임 약사 1명만 두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인건비가 확 줄어드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사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일자리도 급여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기계가 더 잘하는 일이 되는 순간 그 직업의 몸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더 무서운 건 정보 독점의 붕괴입니다. 과거에는 약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약사한테 물어봐야 했어요. 이 약이랑 저 약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 약 부작용이 뭐예요? 술 마셔도 돼요? 이런 질문에 답해주는 게 약사의 전문성이었죠. 정보의 비대칭이 약사의 권위이자 수익의 근원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챗 GPT한테 물어보면 더 자세하게 알려줘요. 실제로 해봤습니다. 타이레놀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뭐냐고 AI한테 물어봤더니 간 독성 위험이 있는 약물 목록부터 알코올 섭취 주의사항까지 논문 인용해가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약사가 7년 공부해서 암기한 정보를 AI는 0.5초 만에 더 정확하게 뽑아냅니다. 심지어 개인의 복용 이력과 건강 상태를 입력하면 맞춤형 복약지도까지 해줘요.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진 거예요. 지식 독점이 약사 권위의 근원이었는데 그 근원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대구 약사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폭탄이 하나 있습니다. 약배송 허용 논의예요. 현재 한국에서는 약배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약사법에 따르면 약은 약국에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확대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이제는 정착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묻기 시작한 거예요. 밤에 애가 아픈데 치킨은 새벽 2시에도 배달되는데 왜 약은 안 돼? 타당한 질문이잖아요. 만약 약 배송이 부분적으로라도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약사들이 수억 원 주고 확보한 병원 앞 1층이라는 입지의 가치가 순식간에 붕괴합니다. 어차피 배송으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약국까지 갈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이 약 배송 시장에 뛰어들면 개인 약국은 가격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대량 구매로 약품 원가를 낮추고 자동화 물류센터에서 조제하고 새벽 배송으로 보내버리면 동네 약국이 어떻게 경쟁합니까? 미국에서 아마존 파머시가 그랬던 것처럼 대형 플랫폼이 시장을 집어삼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약사회에서는 약은 의약품이고 전문가의 복약 지도가 필수라고 주장해요. 맞는 말입니다. 약은 음식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소비자 편의성 앞에서 이런 논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택시업계가 우버 막으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승객 안전을 내세웠지만 결국 카카오 택시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규제로 막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편리함을 경험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결국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약 배송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암울하기만 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약대 입학을 고민하는 학생이나 이미 약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어요.
약국 개업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약사 면허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제약회사 연구직, 임상시험 전문가, 병원 약사, 보건공무원, 의약품 마케팅,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 의료기기 회사, 화장품 연구소 등 선택지가 많습니다. 특히 제약회사 쪽은 성과에 따라 연봉이 1억 원을 넘기는 경우도 흔해요. 글로벌 제약사 한국지사에 들어가면 초봉부터 6천만 원 이상입니다. 굳이 수억 원 빚져가면서 개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도 개업을 하고 싶다면 철저한 손익계산이 먼저입니다. 막연한 기대나 부모님 세대의 성공 사례는 잊으세요. 그때는 약국 수도 적었고 경쟁도 없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권리금, 대출이자, 월세, 인건비, 약품 원가, 세금까지 모든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근무 약사로 일하면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기회비용과 비교해 보세요. 계산 결과가 부정적이면 개업에 목맨 이유가 없습니다. 면허가 있다고 반드시 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해요. 이미 개업한 약사라면 차별화가 생존 전략입니다. 단순히 처방전 받아서 조제만 하는 약국은 기술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대신 환자가 꼭 당신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성질환자 전문 상담, 영양제 맞춤 설계, 노인 복약 관리, 다이어트 상담 같은 서비스를 강화하는 거죠. 환자 이름을 외우고 지난번 약 어떠셨어요? 하고 먼저 물어보는 것. 그런 인간적인 터치가 기계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결론입니다. 약사라는 직업의 위기는 운이 나빠서 온 게 아닙니다.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고 플랫폼이 유통을 장악하고 정보가 민주화되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예요. 면허 하나로 평생이 보장되던 자격증 카스트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약대 입학을 꿈꾸는 학생들, 그리고 자녀를 약대에 보내려고 수억 원 들여 과외시키는 부모님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7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얻을 그 면허가 10년 뒤에도 여전히 황금 티켓이 될까요? 하얀 가운이 주는 자부심과 전문직의 명예는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잃지 못한 채 전문직이라는 낡은 신화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 면허는 축복이 아니라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입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는데 우리만 낡은 지도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